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의 설정에 대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예, 쉬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말에 설정을 하면 대손 충당금은 어디로 가고 대손 상각비는 어디로 가고 대손 충당금 환입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대손 충당금은요, 제가 조금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었는데, 자 지금 합계잔액 시산표니까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에 가면은요, 대손 충당금은 해당 계정 그 밑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여기서는 지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으러움은 그냥 대손 충당금이 없으니까 여기 지금 금액란을 보면요, 금액란을 가운데로 한 칸을 나눠 놨죠. 이게 두 칸으로 나눠 놨어요. 받으러움은 바로 이 칸에, 금액의 오른쪽 칸에 넣어 놓고, 외상 매출금을 보면은 이 왼쪽 칸을 하나 이용했어요. 원래는 외상 매출금이 9억 6,100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180만 원으로 예상되더라. 대손 충당금이.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9억 5,920만 원이다 하는 것은, 요거는 장부금액, 이쪽은 장부금액, 여기는 총 금액을 여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출채권의 장부금액을 구하라 그러면 매출채권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것을 더해야 그게 장부금액입니다. 장부금액.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유동자산의 합계를 구할 때 여기 총금액을 더하는 게 아니라 장부금액을 더해서 유동자산 합계가 얼마요?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자산이 어디에 들어가요?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에 나타나고. 그러면 손익계산서는 대손상각비는 손익계산서니까 여기에 나타나죠.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의 대손상각비라고 나타납니다. 결산이 여기 있네. 결산이 아직 안 끝났어요. 요게 결산 끝난 걸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제 거에 회사 등록된 게 결산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지금 대손상각비 제로. 전년도는 123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결산이 안 끝났어요. 그래서 현재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들어가요.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은 어디에 들어가죠? 판매관리비의 차감 항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판매관리비 안에 들어가는데 차감 항목이니까 이렇게 양수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대손충당금 환입해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표시돼요.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로 들어가면 비용이 늘어나 버리겠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대손충당금 환입은 여기서 지금 보여줄 수는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여기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대변의 대손충당금은 추가로 설정할 금액이 있을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차변에는 대손상각비예요. 근데 대손충당금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으면 환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다 하는 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번 시간에 할 차례인데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자, 이 기말에 설정한 것이 2020년도겠죠. 자, 올해 만약에 우리가 결산할 때 대손상각비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렇게 가정하세요. 그러면 대손이 발생하는 거는 이게 2020년 12월 31일 날 설정했으니까 적어도 해가 바뀌어서 그 하루라도 지났으면 2021년도죠. 즉 차기 이후에 대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1년도에 대손이 발생하든
아니면 그 다음 해에 2022년도에 대손이 발생하든 대손 발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 불가능한 것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 부도가 났다 해서 그냥 오늘 대손 처리는 안 한다고 그랬죠. 예. 부도가 났으면 법인 같으면 6개월이 지나야 돼요. 그래야 회계상 회계규정상 대손 처리하는 대손 처리를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도가 나서 6개월이 지났다든가 아니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서 회수 불능이 확정되었을 때를 우리는 대손이 확정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대손 충당금이 자산을 차감시키고 있잖아요. 그만큼을 빼줘야 됩니다. 자, 대손 충당금 잔액이 충분하면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하라. 잔액이 없으면 대손 삼각비로 처리해라. 자, 전기에 대손이 예상되어서 자산의 차감 계정, 매출채권의 차감 계정으로 대변에 설정해 놨으니까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이 어디로 와야 돼요? 차변으로 와야지. 차감 계정을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대손이 확정됐으니까 확정됐어? 차감 계정 빼줘. 차변에 오고 대변에는 매출채권, 자산이 감소. 그러면 대손 상각비가 오는 경우는 뭐냐?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 설정해 놨는데 대손이 발생한 건 150이 발생했어요. 예상보다 더 많이.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만 원 차감하고 50만 원 모자라는 건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듯이 비용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로. 예, 그 이야기입니다. 대손 발생 때 회계 처리. 자, 제가 예제를 아까 이렇게 하나 써놔봤어요. 자, 6월 11일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대손 처리하기로 하였다. 6월 그러면 대손 처리하려면은 대손 처리할 회계 담당자는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6월 11일자로 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합계 잔액 시산표가 아니죠? 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6월 11일을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해가지고 외상매출금이 못 받게 됐어?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지? 그랬더니 180만 원이 있어요. 180만 원에서 이내에서 대손이 발생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그냥 까는 것이 끝이에요. 자, 근데 저는 180이라고 안 할 거 문제에서 500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는데 외상매출금이 못 받게 됐는데 대손 충당금은 800이 있다. 아까처럼 가서 조회했더니 지금 여기에 가서 조회했더니 대손 충당금이 외상매출금 대손 충당금이 800이 있대요. 그러면 넉넉히 있는 거죠. 이때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차변에 그렇죠. 대손 충당금 800 있다고 800 다 털어버려야 되나요? 500만.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것만. 그리고 대변은 그렇죠. 외상매출금 이제 털어내 못 받게 됐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어느 기업인지 거래처 이름은 여기다 이제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도 관리해줘요. 500만 원. 대손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손 발생할 때 사장은 박 사장이고 영업할 때 사장은 김 사장이었어요. 영업할 때 사장이 그 이미 비용 처리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의욕적으로 팔다 보니까 이만큼은 못 받을 것 같아. 그 김 사장이 이미 비용 처리 해놨기 때문에 박 사장은 비용 처리 안 해도 되죠. 못 받게 됐는데도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없네요. 왜 가는 게 없을까요?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인데 자산 차감을 취소시켰으니까 결국에 자산 증가가 일어났죠.
자산 차감 계정을 차변에 적어버리니까 차감 계정을 빼줬잖아요. 그러면 자산 증가 효과가 있어요. 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예상 매출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갔으니까 자산 감소가 되었죠. 예. 그러니까 파산이 났지만 박 사장의 경영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 이거 영향이 없어. 손익계산서에 가는 게 없잖아요. 이익도 아니고 비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탁자의 수탁 그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해야 이게 유용한 회계처리라는 거죠. 그 앞에 경영자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그 다음 경영자가 다 책임질 수는 없다. 그런 취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모자란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걸 이제 살짝 바꿔보면은 500만 원이 대손이 확정되었어요. 거래처 파산으로 해서. 그런데 6월 11일 날 대손 충당금 조회를 해봤더니 아까처럼 모질해. 이제 이번에는 200밖에 없어. 200밖에 대손 충당금이. 예,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대손이 더 많이 발생해 버린 겁니다. 이날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 예, 대손 충당금은 있는 것만 200밖에 털어낼 수가 없어요.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 예, 대손 상각비 300만 원. 그러면 박 사장은 조금 억울하겠죠. 예, 어쩔 수 없어요. 예상은 했으나 좀 빗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대손 상각비는 단기 비용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똑같이 500. 거래처 이름 관리해 줘야 되고 500만 원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는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여기서 다만 달라질 수 있다면은 외상 매출금이 대손될 때는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지만 어음이 대손 처리됐다. 그러면 대변의 외상 매출금 대신에 받으러 온 거. 네, 그래서 이제 대손에 대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거래처가 500만 원을 2021년도에 분명히 부도가 나가지고 우리 회사 장부에서 털어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거래처의 원장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없어졌어. 예, 못 받게 하고 아유 이 회사하고 이제 이미 장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1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022년 어느 날 그 회사의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나타나가지고 대손 처리를 했는데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1년 전에는 참 미안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같은 사업 내에서는 이게 그 서로 거래처끼리 거래를 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사업을 한다. 그 지역에서. 그러면 같은 거래처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년 전에 못 준 것을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가져와서 탕감을 받더라도 일부라도 갚고 거래를 시작해야죠. 그 500만 원을 다는 못 주고 이 사람이 다시 재계약했다고 그러면서 400까지 만들어 왔어요. 400만 원. 4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더 채워서 가져오세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 회사는 이미 못 받는 걸로 해서 비용 처리해버렸는데 400만 원만 가져도 땡큐죠. 500 가져오면 더 좋겠지만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입니다. 대손금 회수. 이미 대손을 확정해가지고 1년 전에 장부에서 털어놔 버렸는데 거래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돈을 받게 되었다.
이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자, 현금으로 가졌으면 차변의 현금이고요. 예, 되게 현금 가져오겠죠. 아니면 계좌이체 시켜드리겠습니다.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하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겠죠. 네, 그래서 차변은 현금이 올 수도 있고 보통예금이 올 수도 있고. 대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내겠죠. 이미 대손 처리한 땡땡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이 6월 11일 날 보통예금으로 회수되었다. 이렇게 문제를 낼 거란 거예요. 그러면 딱 그 문제 중에 보통예금은 딱 그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보통예금으로 회수됐어? 차변의 보통예금 딱 적겠죠. 대변을 뭘로 해야지 이거? 이미 다 대손 처리 해버렸는데 외상매출금으로 해야 될까? 외상매출금 작년에 외상매출금 처리해버렸잖아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그 회사 장부 없는데 외상매출금을 또 털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손 처리한 돈이 회수되면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설정한다. 대손 충당금.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대손 충당금에서 차감이겠죠. 대손 처리할 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떠올리려면 그 전에 회계 처리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대손 처리할 때 우리 어떻게 했지? 차변에 대손 충당금 처리했지. 근데 그거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봐도 의외로 받게 됐어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오고 대변은 다시 대손 충당금에다가 충당해 놓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요 기말에 2022년도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금액이 줄어들겠죠. 미리 설정을 해놨으니까. 그러면 그 기에 비용 처리가 작아져요. 결산할 때 대손 충당금 설정하려는 대손 상각비 차변에 오는데 그 비용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왜냐? 기 설정된 대손 충당금하고 대손 예상액을 비교해 가지고 그 차액만 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대손 충당금에다 미리 설정을 6월 며칠 날 해놓게 되면 12월 31일 날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는 이때 설정한 것만큼은 적게 설정이 되니까 그 2022년도 결산 때 대손 상각비는 이만큼 작아집니다. 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아이고 거기까지 생각하기 너무 힘든데 그러면 왜 대손금을 회수하면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지? 그 전 것만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 차변의 대손 충당금이었으니까 그렇다. 요렇게만 연결을 해 놔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회계 처리는요, 이 흐름이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연결고리를 잘 엮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이게 체계가 딱 잡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매출채권의 공부가 여기까지입니다. 매출채권을 가지고 벌써 거의 90분 가까이 얘기를 하잖아요. 90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이론적으로 정리하는데 한 90분 가까이를 했지만 나중에 이걸 또 실습도 한참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공부할 양이 많은 쪽입니다. 매출채권이. 개정 과목은 두 개밖에 없어요. 외상매출금 받으러.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것까지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환입 이것까지 또 관련성이 있어서 개정 과목은 달랑 2개 하면서도 많은 개정 과목이 언급이 되었다. 자, 이제 당좌자산의 뒷부분 기타의 당좌자산인데 이 기타의 당좌자산도 개정 과목이 이게 많습니다. 네. 먼저 단기 대여금 이건 쉬워요. 네. 우리 분계 연습할 때도 단기 대여금 한번 해본 기억이 여러분 있을 텐데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한다는 건 빌려주고 이 말이죠. 그 회수 기간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인 대여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줄 때 차변이 단기 대여금이에요. 그러면 대변은 대개 뭐가 올까요?
돈을 빌려줬어요. 거래처에. 그러면 차변은 단기 대금이야. 대변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현금으로 빌려줬으면 현금이고 예금 이체해줬으면 보통 예금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단기 대여금하고 아주 비슷한 거고요. 어떤 회사는 이 계정 과목을 아예 안 쓰고 그냥 단기 대여금으로 합쳐서 씁니다. 이걸 안 쓰고. 성격이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 쓰는 회사는 단기 대여금은 거래처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주임종 단기 채권은 직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걸 씁니다. 주임종, 주주, 임원, 종업원. 그래서 주주나 임원이나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그 회수기간이 1년 이내인 대여금을 회계 처리할 때 주임종 단기 채권. 네. 주임종 단기 채권. 빌려준 그 채무자가 사내 직원이면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거예요. 사내 직원이면. 주주는 사실은 사내 직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주는 회사의 관계자이기 때문에 주임종 단기 채권으로 회계 처리하고 돈을 빌려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있어요. 당좌자산에 미수금과 미수수익. 이 앞자가 같기 때문에 이걸 같이 묶어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앞에 두 자가 똑같아요. 미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는데 미수 하면은 못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미수가 얼마냐 이런 말도 우리가 가끔 하죠. 네. 미수금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수가 얼마냐 하는 게 미수금입니다. 받을 돈 미수금. 우리가 앞에서 매출 채권의 외상 매출금하고 잘 구분해야 돼요. 외상 매출금은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팔고 외상한 거. 그건 외상 매출금. 미수금은 그게 아니에요. 외상 매출금 아닌 미수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아닌 미수금이 뭐가 있었냐? 회사는 상품하고 제품을 주로 팔지만 간혹 가다가 다른 것을 파는 일도 있어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화물차가 한 대 있는데 그걸 처분하고 싶어. 그러면 팔아야죠. 근데 우리 회사는 화물차 파는 회사가 아니야. 화물차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쓰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면 화물차를 팔고 무슨 중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그 회사 사장이 팔아서 돈을 주겠대. 차를 먼저 달래. 그러면 차는 주었는데 돈은 못 받았어요. 그게 미수금이에요. 네.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요 상거래인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 이외에 외상거래다. 예를 들면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저는 지금 차량 운반구를 예를 들었는데, 예. 여러분 이제 비품이라는 개념 과목은 유형자산에서 배울 텐데요. 비품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비품입니다. 네. 뭐 이런 탁자,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공기청정기, 저런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는 비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게 미수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미수금은 개념 과목이 말이죠. 외상매출금하고 성격은 같지만 외상매출금하고 절대로 구분을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만약에 상품을 팔고 외상매출하면 뭐였습니까? 차변에 외상매출금, 대변에 상품매출 그랬죠. 예. 그런데 미수금은 그게 아니에요. 차변에 미수금, 대변에는 비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미수금 쉽습니다. 그러면 미수 수익은 뭐냐? 수익인데 미수인 거예요. 아까 이거는요 처분하는 거죠. 미수금은 차량을 처분하고 외상으로 했다. 비품을 처분하고 외상했다.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외상했다. 그겁니다. 그게 미수금입니다. 이거는 수익인데 미수. 우리가 이제 수익 같은 거 보면은요.
임대료 같은 것을 예를 들으면 좋습니다. 이자 수익도 좋고 임대료도 좋아요. 자, 단기에 속하는 수익이나 결산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되지 않은 단기의 수익이다. 결산일 기준까지 봤을 때 단기의 수익인데 수입이 안 됐어.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게 있냐면요. 말 만들기 좀 힘드네. 다음 달을 2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임대계약을 맺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우리 회사에 그 뭐 본사 건물이 하나 있는데, 아니면 뭐 영업소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한 칸이 비어서 이천공구라는 회사한테 임대를 줬어요. 그리고 월 임대료 5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6월 1일부터 월 임대료는 후불로 매월 다음 달 5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6월달 임대료는 언제 받아요? 7월 5일날 받죠? 예. 자, 6월달도 2020년도고 7월달도 2020년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마지막 달 결산일을 맞이했을 때 이런 경우에 결산일을 맞이하여 임대료 수정분계를 해야 돼요. 왜 결산일을 맞이해서 수정분계를 해야 되느냐? 12월 임대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간은 다 지났죠. 임대 기간 다 지났어요. 근데 2009에서 12월 31일 날 결산하세요 하고 돈을 50만 원 줄까요? 안 주죠. 예, 왜냐면 1년간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12월 달 임대료는 1월 5일 날 주면 됩니다. 약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회계 결산을 할 때 1월 5일 날 50만 원 입금 받은 걸로 하면 안 돼요. 네. 1월 5일 날 입금 받은 걸로 할 거예요. 하는데 자, 1월 5일까지 연결해서 제가 회계 분계를 알려드릴게요. 자, 2020년 12월 31일 날 결산 수정 분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합니다. 차변에 못 받았지? 수익인데 못 받았지? 미수 수익. 우리가 지금 당좌자산 공부하고 있죠? 그 못 받은 수익을 미수 수익으로 잡아요. 50만 원. 이 50만 원은 미수 수익 50만 원은요. 이게
12월분 임대료예요. 12월분 임대료. 이거에 대해서 미수수익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기간 지났기 때문에 단기 수익으로, 영업의 수익으로 봐요. 미수수익 이거 아니, 미수수익은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 현금으로 받았다면 차변의 현금이거나 보통 예금이겠죠. 그러나 못 받았으니까 미수수익. 이거 자산 증가예요. 자산 증가. 대변은 뭐냐? 수익을 발생시켜 줍니다. 임대료. 임대료 이거 12월분 임대료예요. 12월분 임대료 50만 원. 임대료는 무슨 개념 과목이냐 하면요. 수익이에요. 수익. 예, 수익 중에 900번대 수익이에요. 예, 900번대 수익. 임대료가 900번대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는 영업수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비어있는 사무실 비워주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임대사업을 겸하고 있다 그러면 임대료를 영업의 수익이라고 안 합니다. 400번대 영업수익으로 보는데 지금 이 경우는 영업의 수익인 경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돈을 안 받았지만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건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면요. 예, 발생주의. 기간 경과에 따른 발생주의에 의해서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임대 기간이 다 지났다. 따라서 수익은 이미 발생한 거예요. 수익은 현금주의라면은 이런 결산 수정 분계를 하지 않겠죠. 5일만 있으면 현금 들어오는데 그때 회계 처리하면 되는 걸?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이미 단기의 수익이에요. 단기의 수익.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켜줘요. 이때 미수수익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이런 성격의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임대료든 이자든. 그러니까 대여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 받잖아요. 이자도 후불로 받는 시기면 마지막 달 거는 항상 이게 생기게 돼 있어요. 마지막 달 거. 후불인 경우에.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해가 바뀌어서 2021년 1월 5일 날 2009로부터 2020년 12월분 임대료 5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이체 받았으면 이때 선생님 어떻게 회계 처리하죠? 예. 이때 수익 잡는 게 아니에요. 수익 잡는 게 아니라 자산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2021년도 수익이 아닌 거예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받는 건 2021년도에 받았지만 임대료를 받기는 2021년도에 받았지만 수익은 작년에 수익 발생시켰죠. 올해 수익 발생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임대료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미수수익 처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달에 50만 원을 이때 작년에 우리 결산할 때 수익 잡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 또 수익 잡는 건 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미수수익을 잡는다. 그래서 미수수익이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자산 증가되면서 대변의 수익 발생이 아니라 자산 감소다.
그러니까 이 미수수익은 딱 5일 만에 없어지는 거예요. 결산하는 날 미수수익 잡았다가 5일 지나면서 그 미수수익은 다시 없어진다. 우리가 유용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회계에서는 이 임대료는 기간상 12월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건 12월 2020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가야 맞다. 그래서 수익 발생은 2020년도 결산 때 수익 발생 시켜버리고 5일 있다가 회계 처리 돈을 받을 때는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단기의 자산은 증가하지만 단기의 수익은 아니니까 작년에 결산할 때 미수수익 잡아놨던 것을 없애주면 돼요. 네, 그래서 미수수익 여러분이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됩니까? 이거 질문하시는 분 상당히 많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미수수익은 절대로 기중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결산 수정분계 사항이거든요, 대개가. 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회계 처리를 그냥 보편적으로 하는 회사는 미수수익은 다 결산 분계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 준비하신다 그러면 미수수익 계정은 결산 문제에서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 결산 문제 나오면 미수수익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결산 문제가 아닌 일반 문제에서는 뭔가 외상한 것은 다 미수금은 처리합니다. 하지만 외상매출금하고는 구분을 해야 된다. 자, 선급금과 선급비용. 여기가 또 지금 설명드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것 다 당좌자산이에요. 지금 우리 미수금과 미수수익이 당좌자산이죠? 선급금, 선급비용 이 두 개 계정 과목도 당좌자산입니다. 자, 앞에 두 자가 똑같아요. 선급, 선급. 예. 아까는 미수, 못 받았다. 그러니까 자산. 선급, 미리 줬다. 미리 줬으니까 무슨 권리가 생겼겠죠? 그 권리가 자산이에요. 그래서 선급금 하면은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겁니다. 계약금 미리 지급한 것들이 선급금이에요. 네, 계약금 미리 지급한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상업상 거래할 때 계약금 미리 좀 주세요 하면 계약금 붙여주죠.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도 이체시키니까. 네. 그래서 계약금 주는 거예요. 다만 계약금을 전부 선급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예외인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공장을 하나 두발에다가 공장을 하나 짓기로 했어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만약에 뭐 설봉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설봉건설에서 이제 공사를 시작할 거예요. 거기서 시공을 하니까. 그러면서 공사 착수금으로 공사가 총 50억 들어가는데 한 10%만 미리 달래. 10%. 그래서 5억을 오늘 보내줬어요. 입금. 그러면 선급금이냐?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공사는 선급금이 아니지? 자, 거기다 공장 지을 거잖아요. 지금 공장 시작하잖아요. 공장은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이번에 이제 5억 줬으니까 나중에 이제 다 질 때까지 나머지 45억 다 주면 이제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완공이 되죠. 그러면 그 50억이 나중에 완공될 때 건물이라는 자산이 될 거예요. 자산. 그래서 그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그 중간에 중도금 주고 뭐 주고 하는 모든 비용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그건 씁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건물 지을 때만. 건물 지을 때만 선급금이라는 계약금 개념을 안 써요. 건설 중인 자산. 그거 하나 빼고는 대부분의 계약금 다 선급금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얼마 지급했지? 해봐가지고 차변의 선급금 자산 처리하시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계약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근데 이제 상품 대금을 아마 계약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러면 이제 상품이 도착했어. 그러면 이제 요 선급금은 없어져야죠. 예. 상품이 도착했으면 상품 받았으니까 권리도 없어져야죠. 차변에는 상품이 왔죠. 예. 근데 만약에 계약금은 10% 걸었으니까 상품은 10%만 오는 게 아니라 계약금 거는 것만 오는 게 아니라 100%가 다 오죠. 예.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 100원어치가 왔고 나는 계약금을 10원만 줬다 라고 하면 나머지 90원은 그날 현금으로 주든지 아니면 외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90원은 이렇게 대변의 외상매입금은 이제 부채에서 배우죠. 아니면 돈을 줬다 그러면 현금, 계좌이체 시켰다 그러면 대변의 보통예금 이런 것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 선급금은 계약금 지급할 때는 자산 증가했다가 선급금을 물건이 도착하면 대변에 가서 없어진다. 그거 아시면 돼요. 예. 물건 도착하기 전까지만 이게 채권입니다. 예. 선급금 자산이에요. 물건이 도착하면 대변에 가서 자산 감소. 예. 그래서 계약금은 선급금으로서 차변에 생겼다가 상품이나 원재료가 도착하면 대변에서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선급비용입니다. 선급비용. 예, 아까 미수수익을 설명하는 요령하고 똑같아요. 미수수익을 설명하는 요령하고 똑같습니다. 예, 자, 내용을 보면요. 선급비용은 당기에 이미 지급한 비용 중에서 차기에 속하는 부분을 계산하여 차기로 이연시킨다. 예. 우리가 원래 비용은 마감하고 끝나는 거죠. 내년으로 이연시키는 거 없어요. 여러분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수익과 비용 마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손익계정으로 보내버리고 차액 제로, 차변대변 똑같이 해서 마감해버리고 차기에 아무 영향을 안 주죠. 그러기 전에 선급비용 처리를 해놔야 돼요. 그러기 전에. 왜냐? 지금 손익계정에 있는 비용 중에 당기가 아닌 게 있대. 내년 것이 미리 선지급된 비용이 지금 비용 계정 과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자산화 시켜야죠. 그래야 자산은 내년으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 자산화 시키는 계정 과목이 선급비용이라는 당좌 자산이다. 차기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처리해두면 이것이 내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느 경우냐? 보험료가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임차료도 해당이 되긴 되는데, 예, 아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임차료도 해당이 되긴 해요. 근데 이 임차료를 선불로 지급한다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임차료를 당월에 주는 것도 아니고 차월에 주는 것도 아니고 선불로 6개월치, 1년치 선불 지급하는 임차료라면 이것도 이해가 쉬워요. 자, 보험료는 여러분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시니까 보험료는 다 선불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2020년 6월 1일) 이때 분개하고요.
이때 분계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해봐야 돼요. 자, 6월 1일 날 화물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240만 원이라고 그래서 이체시켜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합니다. 보험료 240만 원. 보통예금 240만 원.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대변에 자산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해버리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240만 원 모두가 단기의 손익계산서에 가게 되겠죠? 깔끔하게 가버리죠, 이게. 손익계정으로 이게 다 넘어가잖아요. 보험료. 그런데 왜 수정을 해야 되냐면요. 6월 1일부터 아이고 여기 1년치라고는 안 했네. 여기 1년분입니다. 1년분. 아시겠죠? 보험료 1년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험료는 6월 1일부터 2021년도 5월 달까지죠. 5월 달까지. 그러면 5달은 아직 안 지났잖아요. 5개월. 그러니까 240만 원이 다 비용화되는 것이 아니라 5개월치는 결산 시점에서 2020년 12월 31일 시점에서 아직 살아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5개월치는 가지고 가야죠. 내년으로. 살아있는 돈이니까. 이걸 자산화 시키는 겁니다. 올해치 비용에서 빼줘야죠. 그러면. 비용에서 빼가지고 그만큼을 재무상태표로 내년 재무상태표로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걸 당좌자산으로 잡는 거예요. 자 볼까요? 차변에 선급 미리 지급한 보험료다. 보험료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해둡니다. 선급 비용. 그러니까 선급 비용 안에는 선급 임차료, 선급 보험료 이런 등이 다 포함됩니다. 자, 5개월치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계산기를 가지고 240만 원에다가 곱하기 5를 하고 나누기 12를 하면은 계산이 됩니다.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뭐 3개월치를 계산한다. 7개월치 계산한다. 이런 거 간단합니다. 1년치가 얼마냐를 1년치를 먼저 계산기로 두들기고 7개월치 하고 곱하기 7 나누기 12 그러면 7개월치 계산되고 지금처럼 5개월치 계산한다. 그러면 1년치 240만 원 먼저 계산기 두들기고 곱하기 5 나누기 12 바로 계산됩니다. 그 선급 비용이 100만 원 이걸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어디에서 빼가지고? 보험료에서 빼가지고. 그래서 이게 결산 수정 분기 중에 하나예요. 자산 증가, 비용 발생. 결산 수정 분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자 보험 만기되는 내년 이건 2021년도 6월 1일 날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예, 그때는 요 선급 비용이 그때 없어져요. 100만 원. 예, 선급 비용이 그날 없어집니다. 대변에. 예, 그리고 보험료가 다시 차변에서 비용 발생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 보험 계약이 끝나고 다시 보험료를 지급하면 다시 2021년도 6월 1일 날 이런 분계가 다시 일어나고 그 전에 5월 31일 날 또는 6월 1일 날 이 대변의 선급 비용 없어지는 분계 일어난다. 대변의 선급 비용 없어지는 분계가. 그래서 지금은 요거 결산일을 맞이했을 때 선급비용 자산이 왜 나타나는지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연시키기 위해서
요 100만 원은 내년도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내년도 비용 처리하니까 5월 말일에 어떻게 돼요? 위치가 바뀌어. 선급 비용 없어지고 요 보험료 이제 2021년도 보험료니까 5월 말에는 차변의 보험료 100만 원, 재변의 선급 비용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돈은 하나도 안 줬는데 비용 발생시킨 거예요. 왜? 돈은 언제 줬어요? 작년 6월 1일에 줬어요. 그러나 요 100만 원은 2021년도 비용이니까 요 분계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은 언제 일어나요? 보험 만기인 날. 5월 31일 날 5월 31일이죠. 5월 31일 날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이 되니까 2021년도의 비용으로 저게 넘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뭐 충분합니다. 선급 비용 그리고 아까 미수 수익 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우리가 결산 정리 분계에서 사용되는 그런 개정 과목이고요.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설명이 그겁니다. 요 설명이. 자, 우리 기타의 당좌 자산에서 지금 이제 가지급금 하나 남았으니까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라 하는 것은요, 아직 얼마인지 금액이나 계정 과목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지급을 하는 경우예요. 돈을 지급을 했어요. 지급은 했는데 금액도 확정되지 않았고 계정 과목도 확정지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출장비 주는 겁니다. 자, 영업사원이 영업사원이 저쪽 전라남북도 호남 지역으로 영업 거래처 그 업무 때문에 1박 2일로 출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하루, 광주에서 하루 자고 3일 만에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그 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미리 주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후불로 당신 돈으로 쓰고 직원 돈으로 쓰고 나중에 와서 정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 가지급금은 선불로 주는 경우에 해당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급 규정을 보니까 호남 지역은 전라남북도 지역은 하루에 출장비가 20만 원씩 잡혀 있네. 그러면 2박 3일에 뭐 6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60만 원. 그게 가지급금. 그래서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그 직원이 돌아와요. 돌아오면 이제 정리하겠죠. 그래서 거래처하고 밥 먹은 건 얼마, 내가 잠자는 데 들어간 건 얼마, 교통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때문에 쓴 거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되고 직원이 잠자고 먹고 교통비 쓴 거는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해야 돼요. 같은 비용이지만 성격이 다르니까 계정 과목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출장을 떠나기 전에는 계정 과목도 확실하지 못하고 얼마를 쓸지도 모른다. 이때 가지급금 잡아놓습니다. 자, 볼까요? 지급시. 자, 출장시 여비 계산액. 이 계산이라는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겁니다. 회사의 지급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지급했다. 60만 원 줬다. 그러면 차변의 가지급금 자산증가 60, 대변의 보통예금 60. 예,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개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줬다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예, 3일 만에 왔어요. 그러면 차변에 여비교통비 접대한 건 없네요. 대변에 가지급금 60만 원 털어내요. 근데 여비교통비로 쓴 게 55만 원만 쓰고 왔네요. 5만 원 남은 것을 회사가 받아야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돼요. 60만 원 중에서 50만 원 숙박비, 교통비, 식대로 쓰고 왔어요. 그러면 55만 원 여비교통비고 5만 원은 현금. 반대는 뭐냐? 6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주었는데 이날 60만 원을 줬는데 더 많이 쓰고 왔어요. 여비교통비를 얼마 쓰고 왔냐면 70만 원을 쓰고 왔어요. 그러면 차변의 여비교통비 비용 처리 70만 원.
가지급금은 여기서 60만 원 잡았으니까 정산할 때도 대변에서 없어져야죠. 60만 원. 그러면 직원한테 10만 원 더 줘야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거는 남겨왔을 때, 이거는 돈이 부족했을 때 이렇게 정산을 한다. 가지급금은 출장비가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고요. 지금 하나 또 생각이 나는데 사장님이 법인의 사장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회사는 해당이 안 되고 대표이사가 뭐 회사 돈을 이렇게 어디에 쓸지 모르겠는데 돈을 달라고 할 때 있겠죠. 그게 다 가지급금이에요. 네. 대표이사가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돈을 주면 일단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줘요. 그리고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처럼 정산을 해야 됩니다. 네. 정산. 내가 그 가지급금 가져다가 어떤 목적으로 회사 목적으로 썼으면 회사 목적으로 썼다. 회사 목적으로 쓴 게 아니라 전부 개인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면 그건 대표이사의 상여금이나 급여로 준 걸로 쳐야 돼요. 예, 근데 대표이사 급여가 월 500이라고 했는데 가지급금 가져간 거 다 급여로 따로 잡고 월급 500 따로 주고 그거는 위법한 거예요. 그러면 5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급여를 줘야 되죠. 그러면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급여 지급하는 날 가지급금 공제하고 대표이사에게 급여를 이체시켜주면 가지급금 정산이 되는 거죠. 급여 지급하면서 가지급금 정산을 안 해주면 빼고 입금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급여나 상여로 준다고 해서 그냥 어떤 달은 이 사람이 급여를 500 받아가고 어떤 달은 700 받아가고 가지급금에 따라서 막 급여가 들쑥날쑥하다? 그거는 인정이 안 되죠. 나중에 법인세 조정할 때 그거 다 세금 누군가요?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더 이제 가산세까지 더 내게 되고요.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 못 받고 그거 다 비용에서 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 적법하게 했는가 세법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이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당좌자산 공부를 이제 마쳤습니다.